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 행정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장안의 이슈,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그리고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어쨌든 치열했던 전당대회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네. 이제 관심 갖는 포인트는 과연 전당대회 때 표출됐던 그 수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봉합하고 민주당이 화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일 텐데 총평과 함께 그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님, 예,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게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어쨌든 당대표 선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이슈는 사실은 지방선거 평가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방선거 평가는 사라지고 노선 갈등이 격화되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들로 갔고, 나중에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이 있다는 정도까지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아주 극렬하게 흘러갔던 전당대회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끝나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의 문제일 텐데, 통합하는 것이 문제일 텐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걸 뭐 반발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지자들 사이, 당원들 사이에서의 갈라진 이 현상은 잠복해 있다가 총선 대선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치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민주당이 약간 그 당직자들의 관료화된 형태 이런 게 나타나면서 약간 그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이 자연스럽지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질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예를 들면 있었나요?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에 여론조사를 했던 부분들이 원래는 이제 안심번호로 원래 당내 경선을 했는데, 당원들의 이중 투표를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RDD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게 또 정확하게 또 당원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난맥상들이 드러났다. 당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장 기자는 어떻게 총평을 하실 겁니까? 네, 저는 그 상처만 남긴 실패한 전당대회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렇죠. 상처뿐인 영광도 아니고 상처 남기고 또 실패까지 했고.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제 안 소장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다 동의가 되고요. 전당대회를 하는 이유,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이유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뭐 임기가 다 돼서 뽑는 것도 있지만, 임기가 다 됐으니 정말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을 도와서 또 정부를 도와서 이 지금 당면한 이 국정 현안을 잘 해결할 그 좋은 우리 지도부를 뽑아보자, 이거였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처음보다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고, 또 민주당 내에 물론 뭐 약간의 계파 갈등이나 이런 거 갈등은 그동안 있는 줄 알았고, 뭐 예를 들면 이재명과 뭐 전통적 핵심 코어 지지층 뭐 이런 구분은 짓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서로 대놓고 싸우고 뭐 조롱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것이 훨씬 더 깊어진 전당대회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과제가 뭐 통합하면 된다고 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는 있지만, 실제로 마음이 너무 다쳤습니다. 뭐 상대를 도저히 용납이 안 될 정도로 무슨 뭐 배신, 정치 공작, 뭐 신천지 개인 뭐 이렇게까지 몰고 갔잖아요. 과연 그냥 통합한다고 메시지로 통합이 될지, 앞으로 나온 총선이나 이런 것들에 과연 잘 화합해서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좀
본질을 잃어버리는 실패한 전당대회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갈등이 표출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저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또 지명했다고 해서 이른바 이제 친청계들이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원래 그 지명직 최고위원은 대표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정청래 대표 때도 상의하지 않았고.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약간 그건 이제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예.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 대표의 권한이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계파 갈등이 너무 심했다는 거죠. 예. 특히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 김민석 대표가 승리는 했지만 실제로 표심을 보면 그렇게 승리했다. 특히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뭐 김민석 대표에게 당심이 다 쏠렸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예. 또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심지어 정청래 후보가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는 3명이 정청래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론 또는 그 당심이 김민석 후보를 뭐 당을 맡겨는 주지만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메시지를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인사에서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는 어찌 보면 불협화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좀 지혜를 발휘해서 또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서로 좀 용납하고 좀 처음이니까 합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의 모습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여당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 현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그 불거졌던 그 국민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는 문제,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난맥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계속 끌어내리지 않도록 하는 당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뒷받침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또 그 과정에서 이 당내 갈등이 그런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래 이제 전당대회 같은 거 하면 그 차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뭐 지지율이 좀 올라가거나 또 인기가 올라가거나 관심을 뭐 국민의 관심을 끌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럼 과제는 뭐냐? 그걸 끌어올리는 게 과제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끌어올릴 것인가는 분명한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또 속도감 있게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승인하고 추인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이재명 정부 그 기치로 내세웠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정청이 함께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했던 그 요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민주당 내 갈등의 요소도 그 해소하면서 통합하는 모습도 보이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가진 그런 정당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책 능력도 좀 보여주는 게 뭐 김민석 대표 체제의 그 숙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역적 관점에서는 과연 이제 김민석 대표가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당론으로 또 때로는 이제 추진을 하면서 힘을 실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당장의 행정수도 특별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있을 텐데 이번에 보니까 지도부 당직 후속 인선에 지역 출신 인사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천안갑의 문진석 의원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 출신이죠. 아산을의 전원수 의원이 새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이 돼서
지역에서는 조금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그 당직 인선에 제일 중요한 게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이었는데 예.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은 약간 통합형 인물로 그 인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적으로 문진석 의원이나 전은수 의원이 이제 주요 당직에 갔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제일 큰 문제가 행정수도와 관련된 건 그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추진하겠다고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론으로. 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잘 갈 것 같은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마 충청권이 패싱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는 것에 실패한 것에 대한 그 약간의 문책성도 있는 것 같고요. 광주 전남으로 다 가나요? 아마 그 광주 전남 쪽으로 꽤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충청권은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한 기관도 없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네. 그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했죠? 네. 어허. 장 기자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예. 좀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이 지역에 와서 당대표라든지 또 주요 인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기조를 보더라도 통합을 사실 처음에 제안을 하기를 대전 충남 이 충청권 통합을 먼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쪽에서 먼저 반발이 가장 심했고 결국 예.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정책에 광주 전남이 화답을 했고 실제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그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도 가장 힘을 실은 것이 사실은 호남이라고 볼 수 예.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그쪽에 더 힘을 실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그 메가 프로젝트도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전 충남 우리 충청권으로 보면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좀 다음 주에 발표인데요? 그렇지만 그러면 대신 다른 얻어올 수 있는 것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예.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이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상한 대로 되면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대전과 충남이 또는 충청권이 선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안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치권이 과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약간 물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대전의 이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또 뭐 대전시장도 그렇고요. 충남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단체장들 모두 이제 민주당 출신이고 그리고 대전은 이제 전석이 다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인데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대전이 배제가 됐다. 또 충남이 배제가 됐다. 이건 여러 가지 좀 비판의 그 목소리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의 정치인들이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이제 예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예측이 좀 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정치 현안으로 가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둘러싸고 또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게 지금 어쨌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관례로 있었던 그 사전 협의 이 절차를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이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동의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헌법 104조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 해석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거부권이 없다는 해석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일정한 임명권이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번 이런 사단이 한번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용훈 대법관과 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오랜 시간 수기를 하고 그리고서 결론을 못 내면서 이제 갈등설이 불거졌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그 추천하려고 했던 인물을 결국에 추천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추천했고 그 뒤에 양승태 대법관이 그 퇴임할 때 그때서야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이 본인이 원하는 인물을 추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 사전협의라는 것이 관례로 있었던 건데 사실상 이 사전협의가 그럼 관례를 따르는 게 맞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게 이게 해석상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라는 그 관례를 가져왔던 거거든요. 그걸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에 이건 이제 대통령과 명확하게 이게 선을 긋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를 민주당이 그냥 받아들인다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그 대법원장과의 이 갈등에서 약간 이제 그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과정에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냥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대법원장 탄핵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사법권 독립을 지금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또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을 만든 건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독립을 명확히 하려면 사실 정치적인 그런 논쟁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집권 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 사법 영역만큼은 절대 변함없는 어떤 원칙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지금 그 뭐 지지하는 세력이나 또는 반대하는 세력끼리 서로 지금 싸움을 만드는 겁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 이전에 이미 뭐 탄핵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사건을 갑자기 파기환송하면서 파기환송을 갑자기 처리하면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그 자기의 권한을 행사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또 그 내란 그 과정에서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와서 이렇게 뭐 7개월 가까이 임명 제청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금 하게 돼가지고 또 사전 협의도 안 해서 그 사전 협의가 법적으로 옳으냐 그냐를 떠나서 이 행위 자체가 사법 전체 체계, 사법 행정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 지금 뭐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탄핵 사유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 또 했을 경우에 더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건 그 대법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미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 그 마음에 정서에 이미 탄핵이 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앞으로의 사법 행정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그 임명 제청한 거 반려할까요? 그 반려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오히려 국회가 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되거든요. 청와대도 반려를 지금 뭐 하나의 선택지로 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헌법 104조의 해석과 관련돼서 하나의 사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국회도 일정 정도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도 임명 동의의 권한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역 얘기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대규모 추가 재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4,700억 원 정도 규모의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의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 기자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뭐 이번 그동안 이제 대전시가 새롭게 이제 민선 9기가 출범했는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그 대규모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취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4,7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딱 들고 나오니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뭐 재정 어렵다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추경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사업을 다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재정 혁신이라는 건 꼭 필요한 곳에는 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게 재정 혁신이라고 볼 때 이번 대전시 추경안에 대해서 대전시가 설명하는 것은 뭐 지역화폐 온통대전 발행이나 민생 경제 회복
또 뭐 법정 의무 경비라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리고 뭐 일반 운영비나 행사성 경비 이런 것들은 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대전시의 주장대로라면 뭐 이거 꼭 필요한 추경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지금 그 절반의 임기 동안에는 그 전임 시장의 시정에서 예산을 다 써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뒤에는 쓸 돈이 없다. 그래서 이거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추경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자세히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실제로 허태정 후의 예산의 평가는 사실 내년 예산에서 평가가 그렇죠.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예. 내년 예산에 과연 시민들이 그 보고 있는 불필요한 예산을 얼만큼 줄여가느냐, 꼭 필요한 예산을 얼만큼 사용하느냐, 그게 이제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추경은 그러니까 하반기 그 추경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전시의 1년 그 예산 규모가 한 7조 9천억? 네. 한 8조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 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이 추경 이 정도 규모는 많은 편인가요? 이 정도 규모는 사실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단체장이 바뀐 시점에서의 추경은 사실은 전임 단체장이 설계해 놓은 예산안을 다시 약간 좀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지금 4,715억 원을 이제 추가로 지금 재정에 편성한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재원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그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가피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재정을 어디에서 끌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걸 그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걸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대전시가.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예산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는데 네. 지방은 그런 절차가 없나요? 있는데요. 제대로 예. 된 설명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예. 이게 조금 뭐랄까 시의회가 압도적 다수로 민주당 의원들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야당 의원들이 많이 있었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좀 많이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됐다면 더 충실히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면 그 의회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큰 논란 없이 예.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허태정 대전시장이 공약으로 중요하게 내세웠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그리고 온통대전 이용 활성화 위한 마일리지 이런 부분들 있고요. 또 뭐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것 같고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관중석 3,000석 증설 이 내용도 포함됐나요? 이건 뭐 야구 팬들이 반길 만한 이런 네. 예산 항목이긴 합니다만 이 항목 내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산에서 항목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충분히 설명이 있었느냐,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그 민선 7기에 허태정 시장이 처음에 할 때 야구장 건립과 관련돼서 공모를 하면서 지자체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자치구 간에. 서로 근데 우리 지역에 건설해야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에 그랬었죠. 그대로 있게 되면서 갈등만 양산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선 9기가 되고 초창기에 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성평등 국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복지국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왜 성평등국이 필요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고 또 왜 그런 복지국으로 돌아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왜 증액이 필요한지 그리고 당연히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시장이 주력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기존의 예산을 다이어트해서 할 수 있었던 문제인지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서 또는 뭐 다른 사업들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불가피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 재정을 끌어와야 됐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 문제들이 불거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이 소통에 있어서 첫 이번 추경 예산에 부족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소통을 좀 강화하고 이거를 우리가 청와대에 자꾸 빗대는데 그 국무회의를 완전히 공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 그거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마찬가지로 대전시에서도 이런 거를 할 때 좀 더 정확히 설명하고 여러 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예.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지역 정가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뉴스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정치 지형 변화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내용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그 명절 때 본인의 명함을 넣어서 선물을 돌렸다가 이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인데 사실 이게 검찰이 구형을 400만 원을 했던 건데 이게 선고는 15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 400만 원의 구형을 인정하고 감경 사유를 적용해서 150만 원을 선고했다면 2심이나 3심에 가서도 더 이상은 깎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런 형태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명절 선물에 이제 자신의 명함을 동봉을 해서 보냈는데 이게 뭐 백성현 논산시장은 관행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그런 관행이 있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 선물을 보내는데 시 예산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자기 명함을 넣어서 주고 실제로 받은 사람도 이게 시장이 주는 그 선물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예. 그러면 명확히 기부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관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말씀하신 그 이제 구형을 검찰에서 400을 했는데 150을 했다. 어찌 보면 사실은 약간은 많이 봐준 셈으로 느껴지거든요.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2심에서 만약에 이제 2심이 판단할 때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100만 원 이하로 보통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듯이 이건 너무 명확한 기부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 생각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백성현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선거가 또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재선거 1심 끝나서 아직 뭐 속단하기는 이르긴 합니다만. 사실 이 단체장들이 명절에 선물하는 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선관위가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전시장이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직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현 거기에 명함을 넣어서 보낸다거나 이런 건 더더구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현 시장이 명함을 넣어서 보냈다는 건 명확하게 기부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검찰의 구형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일정 정도의 감경 사유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아서 예. 더 이상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선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선거가 만약에 되면 선거법이 6개월, 3개월이죠? 네, 맞습니다. 예. 언제쯤 만약에 될까요?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내년 10월이 물론 뭐 지금 1심 끝났기 때문에 2심과 최종심을 또 지켜봐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안의 이슈 지금까지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월 21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휴가라서 손지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5시엔 대세남 함께 하시겠습니다. 알렌 워커의 페이디드 마무리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